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 홍경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제 제목을 기본에서 기본소득을 생각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지면이나 뭘 통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간 여러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으로 들었던 것과는 좀 결이 좀 다른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그런 문제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비판을 하기 때문에 제목을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이유는 사실 세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Too old. 기본소득제는 굉장히 새로운 제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새롭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비판이고요. 두 번째는 Too simple. 너무 단순하다.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기본소득제는 굉장히 배제적이다. 차별을 심하게 한다. 뭐 이 세 가지가 제 비판의 요지입니다. 넘겨주시죠. 먼저 첫 번째 too old 각각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논점들을 뽑았습니다. 우선 기본소득이 새롭다 하지만 새롭지 않다라는 거에 첫 번째는 뭐 많이 얘기되는 건데 이름이 다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본소득제를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은 기본소득제 이름을 완전 기본소득제와 부분 기본소득제로 구별을 하시고 완전 기본소득제는 돈도 많이 드니까 좀 먼 미래의 일이고 대신 지금 당장 부분 기본소득제로부터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분 기본소득제로 시작하면 종점은 완전 기본소득제일 것이다. 그리고 부분 기본소득제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소개되고 있는 제도를 크게 보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 국민에게 다 주지만 액수가 좀 적은 거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인구 집단별로 그러니까 뭐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이 두 가지가 부분 기본소득제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첫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요즘 얘기되고 있는 뭐 긴급재난지원금이죠. 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재난기본소득이다 뭐 이런 용어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본소득이라면 사실은 이건 새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코로나19에 주어졌고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본이 2009년에 자민당 정권에서 정액급부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관대하게 외국인도 다 줬거든요. 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 뭐 헬리콥터 머니 뭐 이런 말도 경기에 침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기본소득이라면 그게 뭐가 새롭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급여 자격의 무조건성에 제한을 둔 뭐 청년 기본, 농민 기본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아동수당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아동수당 제도만 보면은 이미 20세기 초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목적도 다르고 뭐 이념적 지향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게 기존에 있는 사회수당과 다른 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별로 새롭지 않은데 왜 새롭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냐라는 거죠.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한국은 뭐 경제 성장도 그랬고 복지도 그렇고 외국의 제도를 많이 따라했습니다. 캐치업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의 거는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지 우리나라 지자체를 포함해서 이름은 다 외국 걸 땄지만 실제 그 내용은 불충분한 그 복지제도의 숫자만 헤아리면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일 겁니다. 저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시죠. 두 번째 새롭지 않다라는 거는 사실 복지제도의 기능이 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지제도는 소득 재분배가 핵심이다. 즉 부자의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게 복지제도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주장하시는 사람들도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약자보다 강자에게 더 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통해서 추가 소득을 환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재분배하는 그런 재분배를 통해서 실질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사회보장이든 복지국가든 기본소득이든 고소득자의 소득을 환수해서 현금으로 재분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복지제도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회복지제도의 주요 기능은 소득 재분배로부터 사회위험 분산으로 달라진 지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위험을 분산하다 보면 사회위험이 취약한 분들에게 확률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고, 더 중요한 것은 꼭 소득 수준이 높다고 사회위험이 낮은 건 아닙니다. 실직의 위험은 아주 특수적, 아주 특정한 직종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의 실직 위험이 그냥 범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실직 위험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지위와 위험주의가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저 슬라이드에 표현이 안 되지만 소득 재분배 기능만 강조하면 소득 낮은 사람들은 찬성, 높은 사람들은 반대겠죠. 근데 사회위험 기능이 추가되면 소득 낮은 사람 플러스 소득이 높지만 위험 수준이 높은 사람도 복지에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동맹을 확대시키는 그런 효과가 이미 1945년 이후, 195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에서 확인이 되고 발전된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다 나은 방향의 기능으로 확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득재 분배만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too old라는 거죠. 일단 넘겨주시죠. 두 번째는 too simple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기본소득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사람들이 생활을 꾸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현금도 있죠, 현물도 있죠, 서비스도 있죠, 기회라는 것도 있죠. 예. 그다음에 뭐 제공 전달 체계도 중앙정부도 있죠, 지방정부도 있죠, 뭐 민간단체도 있죠, 지역의 어떤 공동체도 있죠. 예. 그 재원도 굉장히 다양하죠. 국민들이 낸 세금도 있죠, 사회보험기여금도 있죠, 요금도 있죠, 기부금도 있죠. 이 복잡한 것들이 다 얽혀서 사람들의 생활보장 체계, 복지 제도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요소들의 복합체고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월성, 효과성, 효율성을 따지면 굉장히 다 문제를 갖는데 어떻게 그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한 칼에 딱 정리가 되나요? 전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해서는 다른 제도의 예산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기본소득 하면은 사회복지제도를 다 구조조정하자라는 그런 대체로는 당연히 다른 제도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겠죠. 최근에는 병행하자, 기본소득을 깔고 그 위에 사회복지를 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출의 목과 크기를 둘러싼 정치적 다툼은 한 가족 내에서도 존재합니다. 지난번 재난기본소득 4인 가구 줬을 때 그거를 가족 구성원들끼리 어떻게 배분할까를 둘러싼 정말 가지각각의 얘기들이 존재했습니다. 예산의 구조 조정 분배는 어떤 전문가가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국회에다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제 수행을 위해서 그냥 예산이 늘어나면 그 예산이 다 이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또 단순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는 기본소득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문제점이 많죠. 급여 수준도 낮고 사각지대도 넓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노동시장이 변화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 즉 사회보장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회보장의 근간인 사회보험이라는 게 표준적 교육관계에 근거해서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졌어요. 넘겨주시죠. 그리고 사회보험료를 여러분 영어로 페이롤 텍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페이롤이라는 거는 회사나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종업원 명부를 페이롤이라고 해요. 왜 페이롤 텍스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사회보험은 사업장에서 징수의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용한 종업원들, 근로자들의 모든 명부에 기초해서 회사에서 사회보험료를 떼서 납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그런 방법밖에 없었고 그게 간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달라져서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면 달라지겠죠.
기술도 변화하고 노동시장도 달라질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꼭 나쁜 영향만 미친다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사회 위험에 대한 빅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축적되고 발전하면 지금 사회보험보다 훨씬 더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위험 상황을 체크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실업을 신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빅데이터가 쌓이면 실시간으로 실업이라는 사회 위험에 대해서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지금보다 융통성 있고 신속하게 사회 위험을 대응하는 사회보험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꼭 사회보험료를 사업장에 기초해서 내야 하나요? 더 발전하면 지금 우리나라 홈택스 많이 쓰죠. 꼭 근로자가 아닐지라도 소득 활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 관련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적 중심의 사회보험이 아니라 그것이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기타 소득이든 뭐 임대료를 받은 소득이든 그런 것들에 대한 실시간 파악을 통해서 개인의 과세 중심의 사회보험 제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4차 산업혁명은 사회보험에 꼭 부정적인 영향만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 아니냐. 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저는 기본소득은 굉장히 배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께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칼 폴란이라는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막 시장화가 촉진되는 움직임과 그거에 브레이크를 거는 움직임 사이에 이 상호작용의 역사가 자본주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운동이라고 개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자기 보호 운동의 전개 과정을 이렇게 쭉 고찰해 보면 중요한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 세력이 되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시장화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움직임이 진보 세력에 의해서만 주도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보험은 비스마르크라는 보수주의자가 만들었어요. 보수주의자도 있고 진보주의자도 있고 제국주의자도 있고 교회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주도 세력은 굉장히 다양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포퓰리스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습니다.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시장화를 촉진하는 그런 역사적 경험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진보도 있지만 반동도 존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봤어요. 영국에서 스피넴랜드 빈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서 농촌 노동자의 임금을 보조하는 정책이었는데 농촌에 장벽을 쌓고자 한 거죠. 저거는 신빈민법을 입법화하는 화약고의 역할을 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복지정책 여러분 혹시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나치 독일의 복지정책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사회보험 통합, 소득에 기초한 것, 관대한 급여 수준 그 자체로만 보면 웬만한 나라의 복지정책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치 독일의 사회정책을 굿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나치 독일의 사회정책은 철저하게 민족의 동지와 공동체의 이방인을 가르고 민족 동지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연대와 협력보다는 단절과 분리에 기초해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사회보장과 복지국가입니다. 사회보장과 복지국가는 그 이전까지는 종족에 기초해서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말과 지역과 신분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국민이라는 새로운 어떤 공동체의 심볼을 통해서 국민국가라는 틀 속에 사람들을 연대하게 하고 그 속에서 급여의 자격 조건을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 가령 빈곤의 원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사회 위험은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욕구는 사회적 차원에서 욕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개인의 어떤 속성과 관련해서 급여 자격 조건을 부여하는 것에서 조금 더 사회적인 방향으로 돌려오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넘겨주시죠. 근데 기본소득은 어떤가요? 기본소득이 적용 대상의 보편성, 급여 대상의 무조건성 말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그 최대치는 국적과 영구권입니다. 특정한 정치 공동체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급여의 자격 조건을 가져요. 때문에 저는 부분이든 완전이든 모든 기본소득 때 정확한
이름은 국민기본소득제 혹은 원주민기본소득제입니다. 기본소득의 급여 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외국인이라서, 이방인이어서. 이게 발전입니까? 사회보장제도는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도 사회보험 여러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어떨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7월 초에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 주자고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요. 잠깐 그거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날 실검 1위였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정책한다고. 여러분 안 그러고 30만 원 외국인한테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지금의 상황은 지구적 차원에서 폐쇄적 민족주의 흐름이 더 강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기본소득제가 그렇진 않습니다만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서의 기본소득은 사실은 국가 간 장벽 쌓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 연대보다는 분리와 차별의 기저가 될 수 있다. 그게 제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마찬가지 맥락에서 많은 분들은 기본소득의 핵심 재원을 공유부에서 찾습니다. 뭐 토지, 탄소, 환경, 뭐 데이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논리로 공유부라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생산된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것이니까 그 수익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주로 토지 환경과 관련돼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토지에 관련해서 나오는 그 액수가 기본소득의 예산으로는 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라는 것에 주목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가치 창출이 데이터에서 이루어지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뭐를 하자. 그와 관련된 하나의 논의가 인지자본주의론이랍니다. 넘겨보시죠. 지금 변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상이한 시각이라기보다는 대안을 상이하게 내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정보사회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뭐 다니엘 벨, 피터 드러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 세상이 변했고 산업의 핵심이 지식이고 그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지자본주의론자들은 그런 변화를 똑같이 읽지만 핵심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방식들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여러분 뭐 무슨 티맵을 통해서 운전을 한다거나 그럼 이런 정보들이 다 쌓여서 해당하는 기업의 수익을 산출하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지요. 마치 여러분이 과거에 노동을 통해서 생산을 했듯이 이제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여러분의 좋아요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원천이 됩니다. 강제노동은 아니지만 자유노동이지만 무료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임금을 지불받듯이 인간의 그러한 저 모든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의 대가를 지불받아야죠. 그 대가가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꽤 많습니다. 넘겨보시죠. 근데 문제는 그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라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는 물론 대한민국 땅에 있는 토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환경이나 정보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국에서 배출한 탄소 때문에 미세먼지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서 중국 국민에게만 쓴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탄소를 배출해서 이웃 국가들에게 공기를 어지럽히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지불을 대한민국 국민만으로 해야 한다? 데이터는 더 그렇죠.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하는 그 많은 정보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것으로만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공유부에 대한 것에 대한 공유 권리를 대한민국 국민만이 갖는다? 전 그건 굉장히 배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발전한 선진 국가들에서 기본소득제가 도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의 재원이 저런 공유부, 데이터나 이런 거로서 나온다면 사실은 그거는 가난한 제3세계 비국민의 몫을 부자 나라 선진국의 국민이라는 사람들이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